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특히나 코스피가 전강 후약이라서 참 아쉬웠죠. 그런데요, 내일은 시작부터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각 역시나 문제는 글로벌 채권 금리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4%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물 같은 장기채의 경우에는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뚫었고요. 그 이상으로 현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플레도 고용지표도 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발작을 하냐? 현재 시장에서 추론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일찍 할 것이다. 9월에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현재 국채금리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지수가요. 지난 5월의 고점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원자재 지수라는 거는 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유뿐만이 아니라 곡물, 천연가스, 금 등등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한데 묶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유가는 큰 폭의 움직임이 없지만 나머지 원자재들의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지게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붕괴가 장기화가 되면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이제 국채 금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수급적인 문제인데 현재 이제 막대한 AI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죠. 이 회사채 발행 수요까지 몰리게 되면서 이 채권, 장기물 시장이 굉장히 북적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채 금리의 동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료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요? 오늘 이 시장에 이어서 내일 시장의 흐름까지 어떻게 될지 저희 잠시 뒤에 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신호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XT 특징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보시죠. 더본코리아가 22.53%, 그리고 현대해상이 11.58%, HMM이 8%. 전반적으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면서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는 북미 사업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죠.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규장을 거쳐서 앱장까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 상승 종목들 급등하는 폭은 굉장히 강했지만 뭔가 공통적인 그런 업종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테마주로 약간의 투기적인 매수세가 앱장에서도 오늘 집중이 됐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그다음에 화학, 이어서 이 에피스홀딩스, 바이오까지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 개별 업종의 하락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크게 나온 이유인데 한마디로 국채금리 상승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이 성장주들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구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요. 크게 다른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하게 이 압박을 받았죠. 프로티나가 16%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 돈을 빌려와서 이 자금을 조달을 해와서 투자를 하는 성장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압박을 받는 시장에서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들이 내일장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오늘도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 1%가량 하락, 나스닥 선물도 1.2%가량 하락 중 그렇게까지 엄청난 급락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해오는 그런 밤이네요. 이런 불안을 잠재워 주실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이 국채 금리 발작, 이거 뭐 2달 전에도 이미 나왔었던 재료잖아요. 네. 이게 다시 한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뭐 지금 유가가 또 올라갔잖아요.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90로 넘어갔고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84, $85 수준인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 휴전, 60일 동안의 휴전이 이제 종료가 되고 더 이상의 연장과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좀 강경한 발언들이 오고 가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을 현재 늘려가고 있는데 뭐 물론 패드워치에서는 9월에 연준의 금리 방향성을 동결로 현재는 보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감으로써 전반적으로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물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고 미국 국채 금리 30년물도 19년 만입니다. 2007년 6월 이후에 19년 만에 무려 5.3% 이상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있는 거는 상당수 성장주나 기술주들에게 부담을 느껴줄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 어떻게 보면 조금 트리거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방을 좀 밀어낼 수 있는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싱숭생숭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소식, 굉장히 또 기대감이 커지는 소식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지난 8월 11일이었죠. 저희 화요일 방송에서 해트트릭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비셈전자 화요일 공략주였었죠. 네. 이 친구가 벌써 지금 수익률이 15%에 달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히든주, 이 대동이었죠. 수익률이 16%. 그다음에 관심주였던 GMBS 에코까지 상승률이 마찬가지로 15%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또 어떻게 이런 걸 발굴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셈전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저평가였고요. 저PBR 그리고 0.25 법칙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PBR이 0.25만큼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기준봉이 발생이 돼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테마에 좀 집중을 한 건데 비셈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산 트랜스퍼에 대한 그 퇴출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반사이익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각 때문에 광통신이 테마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당시 이렇게 박스권을 현재 치고 있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박스권을 치고 있어서 제가 요의 종가부터 아래로 3분할 매수를 하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10,000원이었냐라고 하면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은 BPS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0원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00원에 갔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저평가의 종목과 테마가 움직이고 수급이 움직이고 기준봉이 발생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당일 매수해서 당일 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동이 있죠. 대동이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은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밴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미리 들어와 있다. 뉴스는 나중에 나온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이 종가를 깨지 않은 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날 매수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제가 9,0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9,000원이었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BPS가 18,000원이니까 얘의 절반이면 0.5배 9,000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때 당시에 대략 한 8,000원, 7,900원 선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9,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을 가버렸죠. 그러니까 테마, 수급, 기준봉 이런 식으로 저평가 이렇게 해서 간 거죠. 네. 그럼 GMBS 에코 이 친구도 이제 관심주였잖아요. 네. 이건 약간 좀 생소하실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러버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을 좀 봐야 된다. 인도에 대한 부분, 인도 태양광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기준봉이 발생이 됐고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수급이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입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날 말씀드려서 이날의 종가, 중심가, 시가까지를 한번 3분할 매수를 해보셔라. 얘가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 공략주들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NXT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 장비단이 그래도 네. 마지막까지 좀 버텨주는 일부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비단에서 선정이 됐네요. 네, 장비이면서 동시에 이제 액침 냉각, 냉각, 공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니셈이고요. 첫 번째 이제 유니셈인데 여기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또 발생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크러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공정 온도를 또 제어하는 칠러. 요 부분에 대한 장비 업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 30%, 34%가 칠러, 그다음에 스크러버.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에서 계속적으로 현금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로 계속적으로 현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크게 실적에 의한 변동성은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냉각 굉장히 열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열, 그다음에 기판에서도 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셧다운이 돼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 관리에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광주에 네. HVAC 요거에 대한 공장 건립 소식을 때문에 이제 강세가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액침 냉각 관련된 주들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또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발생된 종목들도 여럿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올라온 거고, 그다음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 현재 연간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컨센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네. 저평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8,000원 부근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8,000원 부근에서 이제 올라왔죠. 어느 정도 바닥 다지고 나서 올라왔고 엄청난 급락을 해놓고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와서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MLCC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난주에. MLCC 그 말씀 드리고 나서 한캠이라든지 사마컨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마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종목 하나, 개별 종목 하나가 수급이 들어와서 가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재료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 테마 자체로 수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철저하게 눌림목이라든지 오늘 종가부터 해서 이 저가까지를 한번 분할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테마가 형성이 됐다. 특히나 오늘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 이슈가 강하게 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었죠. 앞으로 쭉 저희 잠시 뒤에 뒤쪽에서도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가 더본코리아. 북미 쪽으로 사업을 뭐 확대한다 이런 네. 이슈가 금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재료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간 거 같으세요, 앵커님께서는? 뭐 지금은 단기 뭐 테마주 약간 도박적 투기적인 그런 투자가 지금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은 네. 정필승의 기준과 원칙 중에서는 신규 상장주를 2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 상장했을 때 6만 원대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12,000원까지 밀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신규 상장주들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손절가 완벽하게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뭐 가지고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더본코리아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 더본코리아가요 실적이 좋았어요. 상장할 때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적자 전환이 됐어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 대표님의 또 어떤 그런 노이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위험한 그런 찰나인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캐나다의 주요 그 호텔이랑 부동산 기업은 썬레이 그룹, 여기가 이제 힐튼이랑 하얏트 호텔, 여기 80개 정도의 호텔을 운영하는 캐나다에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랑 이제 그 MOU를 맺었습니다. 협력 MOU를 맺었는데 그게 기사가 뜨면서 오늘 시세를 다 분출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뉴스라는 것은 무조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동반을 시켜가지고 들어와 있다가 오늘 딱 시세를 분출하면 화살표가 떴는데 이게 이제 과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64,500원까지 갔던 것이 12,000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 변동성 끝난 게 아니고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차원에서 오늘 뭐 넥스트장에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물론 정규장에서 좀 올라가고 넥스트 좀 더 올라갔습니다. 28%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더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된다. 굳이 AI와 관련돼 있지 않은 종목이고 굳이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좀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단기 테마성 성격이 강했던 그런 종목이었네요. 네, 더본코리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음 시장의 힌트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내일 장의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수급 제대로 붙은 섹터, 오늘 액침 냉각주가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 투자, 이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제대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앞으로의 섹터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HVAC 신공장을 설립을 한다. 이게 또 오늘 액침냉각 들어 올린 뉴스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 HVAC 이게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난방 환기 냉각 공조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HVAC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광주 그린시티 이 3캠퍼스에 현재 2천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HVAC 신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LG전자도 사실 LG전자가 액침 냉각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거든요. 네. GST랑 거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액침 냉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도 삼성전자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제는 메모리 사업이랑 파운드리랑 가전만 하는 산업이 아니다. 거기다 더해서 로봇. 근데 또 이렇게 액침 냉각 사업까지 이제는 더 늘리겠다.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그 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수주를 더 늘려버리겠다라는 어떤 삼성전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점점 사업을 다각화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뭐냐면 AI에서 벗어난 사업은 안 해요. 전부 AI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랑 좀 다르죠. 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사업에만 좀 집중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근데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병목이죠.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액침 냉각이에요.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8월 중에 건축 허가를 또 마무리를 하고 9월 중에 착공식을 또 검토한다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더 빨라지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 GPU 고성능화에 따라서 어찌됐든 AI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을 통해 가지고 열 관리를 통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한다. 즉 셧다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정말로 중요시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뭐 KN솔도 기준봉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유니셈, 뭐 워트, 그다음에 삼성공조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가 같다고.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의 냉각 쪽인데 굳이 삼성전자랑 관련 없어요. 삼성공조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테마로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 이런 이 발열을 잡는 거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전환이 저는 또 약간 눈에 띄던데 기존에는 공냉식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팬 공기. 같은 걸 네. 돌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네, 식히는 거. 네. 이제는 완전히 좀 액침 냉각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온 건가요? 네, 서버를 아예 그 액침에다가 그 물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쵸. 냉각수에다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식히는 건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제 공냉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끝난 것 같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액침 냉각으로 원래 이제 액체 냉각도 있었습니다. 네. 액체 냉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액침 냉각 쪽으로 좀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여러 가지의 그런 냉각 효율도 낮다, 고발열이다, 고밀도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기존 공냉식인데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각의 효율이 굉장히 높고 극고밀도의 또 서버에 또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지금 냉각적인 부분이 또 병목이잖아요. 전력 설비도 병목이고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결국에는 32조 원에서 80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것도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장주들 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기준봉 발생해서 잠깐 하고 들어오는 거 외에는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액침 냉각 대장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액침 냉각의 경우에는 테마성 종목과 실제로 이 대장주를 네. 잘 구분을 해야 한다. 특히나 LG전자가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이어가 보시죠. 네, 수급 제대로 붙은 섹터 두 번째는 바로 해운주입니다. 이 현재 시각으로 8월 17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 시한이 종료가 된 가운데 어떠한 진전도 현재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시각 브렌트유가 다시 한번 91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해운주들 내일장에서도 비슷한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관심 있는 종목까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사실 오늘 뭐 국제유가 급등도 그렇고요. 이런 뭐 해운주들의 상승도 그렇고요. 다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나타난 그런 네. 결과물이잖아요. 네, 네. 단기간에는 해결이 되기가 어렵겠죠.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 장기전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좀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11월에 또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은 뭐 소셜 미디어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 중간 선거에 조금 예민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시방석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과 이란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가 됐고 연장이랑 합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서로 간에 이제 강경 발언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휴전 시한 종료 이후에 뭐 일단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일단은 뭐 호르무즈에서 실제 선박을 화물선을 일단 피격을 해가지고 엔진도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네. 거기다가 현재 호르무즈의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5일에 6대 정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16일에는 한 대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행이 완전 급감했습니다. 지지난주 주말에는 31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6대밖에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운임비가 또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게 전쟁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요건이 돼 버리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하이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요. 전쟁이 3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13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이 해상 운임, 해운에서는 실적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운주들 움직임까지 같이 챙겨봤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유가가 이제 오른 건 알겠는데 원유주보다도 해운주들이 특히나 더 강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흥하해운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왔는데 네. 일단은 석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튀기보다는 일단 그 전에 미리
해운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화물선을 때려버리고 거기서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우회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유가 관련된 종목보다는 해운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거의 6대밖에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해운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를 봤을 때는 해운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네. HMM, 펜오션 이런 것들이 좀 급등하면서 수급이 또 형성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제가 이제 뭐 앞서서 네. 아까 전에 그 5시에 종목 진단을 할 때도 우리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떻게 됐든 6,400에서 7,400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7,400을 뚫을 만한 재료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걸 뚫어버려서 상방으로 더 밀어 올릴 만한 재료가 지금 없어요. 거기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나오죠. 관세 더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다가 공장해라 이렇게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이 조금 유가 대신에 해운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수급이 또 형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테마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건 철저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아,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보실까요, 지금? 기간 말씀이시죠? 네, 기간이 좀 약간 구체적으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일단 뭐 5만에도 지금 뭐 때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간은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8월 안으로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협상이든 휴전을 더 늘린다든지 또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봉쇄를 또 푼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란이랑 미국 간에 계속 마찰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발언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월에서 한 9월 중순 전까지는 근데 이게 안 맞춰져요. 네, 그렇죠. 계속 빨리 끝날 거다. 제가 3월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5월에 끝날 겁니다 했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네. 쉽지가 않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이 이란과 미국 간의 대화가 좀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이 마지막 단서 그리고 내일 장의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죠. 지난주 화요일에 해트트릭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요. 오늘 장에서의 잠시 뒤에 히든조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가장 누구보다 먼저 8시 1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전일 미증시 마감부터 국장에 대한 전략까지 매일 아침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시각 뉴욕 증시 개장 약 2분 전입니다. 오후 10시 28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가장 먼저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0.98%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85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휴전 협상이 이 기간이 종료가 된 가운데 아직까지도 뭔가 명확한 진전의 메시지가 없으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경계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1,410원에서 20원 내 범위 안에서 거래 중이죠.
이런 와중에 오늘 또 시티에서 원화 강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달러는 약해지고 외인 자금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가운데 이 한국이 수출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덕분에 달러를 계속해서 벌고 있어서 달러보다는 원화를 사려는 힘이 더 강해질 거란 판단이었고요. 지금 시각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미국채 금리죠. 미국채 10년물이 4.74%를 넘어섰고 미국채 2년물은 4.2%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각 전 세계 장기채 중심으로 강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17년 만에 최고치,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5년 만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0.57% 하락 중인데 국채금리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력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범은 유가라기보다도 국채 금리가 이 시장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약 1% 내외 이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3대 지수 현재 이 개장되는 순간부터 바로 흐름 체크해 보시죠. 우선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4%, 정말 보기가 힘든 수치인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기술주, 성장주, 나스닥 쪽에 특히나 부담이 돼가고 있고요. 바로 3대 지수 출발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자, 우선은 지금 다우 지수가 현재 0.3%가량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제법 출발치고 하락골이 깊네요. 1% 이상 급락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자,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게 현재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좀 유발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본의 BOJ 중앙은행에서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원자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가뿐만이 아니라 금, 곡물, 전반적으로 천연가스까지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도 문제죠. 이 AI 투자 자금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그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회사채까지 현재 이 장기물 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국채금리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 이 섹터 한번 보시죠. 오늘 반도체단이 큰 폭으로 프리장에서부터 급락 중입니다. 이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고스란히 이 반도체단으로 이어졌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메모리 기업들이 약 4%대 하락 중이네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DR, 샌디스크 모두 4% 중후반대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도 흐름이 상당히가 좋지 않은데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도 현재 4% 가깝게 하락 중이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나머지 반대편으로 순환매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유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까지 방어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주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서 이 WTI는 배럴당 85달러 선을 돌파했죠. 당연히 에너지주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징주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요, 이 개별 모멘텀과 주가 흐름이 크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 한번 보실까요? 중국 내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재료긴 하지만 오늘 워낙 국채금리 상승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지금 이 시각 약 1% 가깝게 하락 출발 중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악재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퇴출하는데 점점 더 속도를 박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기관에다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재겠죠. 이어서 엔비디아 약 1%가량 하락 출발 중인데요. 이거는 미장보다는 우리장에 더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LG전자와 로봇 사업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장마감 직후에 더 크게 이제 이슈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로봇주들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TSMC ADR 지금 현재 2% 가깝게 하락 출발 중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주과학단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 사측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TSMC고요. 테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용 차량이죠. 이게 좀 빠르면은 8월 내로 운행이 시작될 것이다.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각 주가가 1% 이상 하락 출발 중이죠. 이 국채 금리가 워낙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에 실려서 움직이는 이 PER이 높은 기업인 테슬라 쪽에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구나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지금 이제 각종 외신 매스컴들에도 국채 금리, 특히나 장기채 이쪽에 관련된 헤드라인들이 정말 본물이 터지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플레도 잘 잡혔고 고용도 잘 잡혔고 모든 상황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런 이슈가 터졌을까요? 일단은 뭐 인플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 급등이 물가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자금 조달 경쟁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그게 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카이치 그 총리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재정 확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금리를 또 연달아서 한번 또 인상에 대한 빨리 더 인상시키겠다는 또 그런 기조도 나오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또 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일본 국채 금리 10년물이 무려 2.93%, 즉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과거 2024년도 8월에 이게 똑같았어요. BOJ가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엔화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엔캐리가 청산되고 네. 그러면서 주가 급락했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데 실질적인 실질 금리만 오른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가 장기물을 들고 있는 그 기간 프리미엄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AI 투자 붐이 이제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어떻게 됐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기로 회사채를 또 발행을 하고 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단기물을 또 회피하고 이러면서 좀 장기물 수급이 일방적으로 조금 약간 무너졌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지고 좀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그래서 계속 이제 월가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맞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 문제가 아니라 회사채가 아주 아무래도 약간 주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엔캐리 이제 청산 이게 일본의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일단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면 보통은 이럴 때는 엔캐리 그 청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도 10년물이 막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30년물도 5.3% 이상, 즉 19년 만에 지금 최고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이 결국에 있고 그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이 계속 존재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주식시장이 아무리 AI에 대한 인프라가 좋고 AI에 대한 그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는 악재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조정이 들어가는 건 맞는 딱 시기였지만 네. 사실상 더 밀었던 상승분 대비 더 밀어버렸던 거는 어떻게 됐든 국채 금리에 대한 좀 우려가 충분히 이 시장에 좀 타격을 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국채 금리가 좀 매크로발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시장에 계속해서 약간 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볼까요?
불과 일주일 전이었죠. 삼성전기의 주가를 두 자릿대 급등을 유발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25세 AI 천재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이제 만든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일본의 최대 MLCC사 타이유덴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 때문에 일주일 전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걸 던졌다는 기사가 또 오늘 나왔어요. 네. 내일장에서 뭔가 급락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MLCC 본질만 놓고 본다면은 네.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물론 조금 영향은 줄 수가 있겠지만 MLCC에 대한 업황을 본다면 이게 분명한 병목의 일부고 그다음에 이게 판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을 못 해주고 있고 그게 무려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기간이 16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판가 인상과 실적에 대한 어떤 우상향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헤지 펀드가 강제 청산을 당했어요. 마진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보통 지분을 16%를 들고 있었는데 4%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를 누가 가져갔냐면은 JP 모건, 그다음에 시타델 이런 대형 기관에서 물량이 오히려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MLCC라는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기관으로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걸 봤을 때는 뭐 전혀 업황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이 기업체의 어떤 저는 뭐 악재 아니면 악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기업만의 수급적인 네. 문제로 이제 네. 이걸 던진 거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수급적인 있겠네요. MLCC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내일장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 공략주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이 오프닝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해트트릭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먼저 비셈전자가 15% 가깝게 이 지난주에 공략주였는데 상승세가 벌써 일주일 만에 이만큼 끌어올려졌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날 히든주였죠. 대동이 16% 수익률, 그다음에 GMBS 에코까지 상승률이 15% 가까이 나왔습니다. 파트너님, 이 해트트릭 오늘 장에서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대동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왔다가 뉴스 뿜어주고 그럼 저는 일단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미 뭐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볼 이유는 없죠. 거기다 국채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비셈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것 또한 이제 광통신 관련주인데 실질적으로 광통신에서 나오는 매출은 4%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이제 방산 쪽에서 나오는데 네트워크랑 방산 쪽에서 나오는데 어찌됐든 뭐 광통신도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뭐 눌림목 공략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따라갈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삼성공조를 또 제가 그 무료 방송에서 4주, 3주, 2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마다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이 마켓 위너에서도 삼성공조를 한번 말씀드려서 올라갔었어요. 예. 지지난주였나요? 네. 그거는 한 달 됐습니다. 7월 달에. 네. 그거는 한 7월 달에 됐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공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네. 제가 2주 전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승하고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 라인에 이 하단부에 지금 올라왔더라. 그러면 거래량이 없이 지금 올라와서 횡보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저PBR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15,000원이죠. 36,000원의 절반이 얼마예요? 18,000원. 그게 0.5배예요. 0.5배인데 9,000원, 0.25배입니다. 즉 9,000원, 0.25배에서 PBR이 0.25에서 반등 주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얘가 결국에는 13,500원, 0.375배를 뚫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왔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광주에 대한 그 냉각에 대한 그 부분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네. 그냥 전부 다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봉과
0.25 법칙 여러분들 아침마다 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봉을 좀 활용한 공략이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일단 한일 사료입니다. 한일 사료. 네. 대표적인 이제 그런 호르무즈 해협 막혔을 때 맞아요. 피어오르는 종목이죠. 네, 그리고 현재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60일간의 또 휴전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인 뭐 어떠한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운임비도 상승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랑 또 전반적으로 사료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한일 사료가 충분히 테마로 반등 가능하다. 왜냐면 오히려 지금은 기술주를 물론 뭐 밀어서 조정 좋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는데 국제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피지컬 AI도 오늘 좀 눌림목 나왔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는 있는데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한일 사료는 기준봉의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요. 이때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기준봉의 저가를 현재 올라왔는데 여기서 현재 박스권을 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잘 보세요. 이 차트가 아까 전에 삼성공조랑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보면. 그죠? 네.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여기에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충분히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박스권입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테마가 붙을 때 그냥 들어 올려버리고 왜냐하면 그대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거의 거래대금이 700억 막 350억 막 이렇게 터져주고 나서 거래량 없이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지금 호르무즈에 대한 계속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박스권은 단기적으로 수급만 붙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봉의 장점은요. 하루 만에 가든 이틀 만에 가든 바로바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바로바로 네. 나오는 그런 매매법이죠. 자, 이렇게 오늘장의 공략주 한일 사료 만나봤고요. 공략주보다도 사실 더 강력한 게 히든주잖아요. 네. 히든주 힌트만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일단 뭐 액침 냉각이랑 액침 냉각이요.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PBR입니다.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반도체 공정용 뭐 온습도 제어 장비 기업입니다. 네. 이 종목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일사료 요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제가 끝나고 이제 한 3분 남았네요. 네. 10시 50분에 제 네이버 M밴드에서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샵 3772, 네. 샵 3772에 정필승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가입하시면요.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좀 보시고 좀 따라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히든주 지금 이 시각 10시 47분 공개까지 약 3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네. 이 히든주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더 자세한 매매 타점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의 방법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개 방송 성적도 굉장히 날마다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한라캐스트가요. 네. 당일에 20%대 또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삼성공조는 오늘 바로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공부방뿐만이 아니라 저희 매일 아침 8시 10분 필승 파트너님의 이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각 이제 10시 48분 벌써 1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 필승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필승. 필승.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다우 지수가 약 0.01% 약보합권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1.15% 상당히 좀 극명한
일정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와 상황은 동일합니다. 메모리단이 현재 급락 중이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오늘 미 국채 금리의 급락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빠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